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윤입니다. 오늘은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의 미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할까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얻고 통일연구원에 한 2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정년을 해서 민간단체인 남북물류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비영리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조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단체의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입니다. 프론트 페이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물류 포럼이 남북경협의 중심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남북물류 포럼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나누면은 정책, 교육, 지원 뭐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칼럼이나 정책 세미나 이런 걸 열고, 교육에는 뭐 아카데미라든지 강의라든지 학습 여행 이런 거를 가서 하고요. 지원은 대북 진출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조사 연구 이것을 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조찬 포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169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늘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하는 강의의 핵심 주제가 통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 통일 문제가 갖는 우리 사회에 정말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대상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북한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생각보다는 북한에 대한 생각이 오히려 통일 문제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에 대한 생각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기존에 어디서 들었든 또 보았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을 확정 편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생각 같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 사람의 생각이, 말을 전하는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 나쁘다, 나쁜 생각이야, 틀린 생각이야, 이렇게 재단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르구나.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하곤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힘든 때가 없었어요. 점점 그런 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통일의 대상이 북한인데 정작 중요한 북한의 시각을 이야기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바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틀린 이야기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심지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명한 프랑스의 사상가 300년도 훨씬 전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말할 권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도 해야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사상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 사실에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른 거는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안점은, 주 내용은 제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한반도 통일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독일 통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독일 통일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통일 인식과 해야 할 일은 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독일 통일의 교훈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이 된 지가 올해로서 꼭 30년이 되었어요. 지난 10월 3일에 30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큰 행사는 못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30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역사는 누가 만드는 건가요? 우리가 만드는 건가요? 어떤 멋진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실천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어쩌면은 독일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 통일의 역사는 이 사람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하엘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촛불과 같은 사람이다. 소련을 무너뜨려서 인류를 구했지만 자신은 몰락한 사람. 그러면서도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 통일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연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1989년입니다. 1989년에 동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벨벳 혁명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뭐 가수 그룹인가 거기에 벨벳이란 게 레드벨벳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벨벳이라는 말은 이렇게 부드러운 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일본 말이라고 그러나요? 비로도라고 그러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고 이렇게 유혈 혁명이 아닌 그쪽 평화적인 혁명, 이걸 벨벳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벨벳 혁명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따지고 보면 고르바초프라는 것이죠. 1989년에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동유럽 국가가 대대적인 민주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뭔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유럽은 소련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압을 하고, 그렇죠? 꼼짝 못하게 했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에서는 끊임없는 민주화 투쟁이 일어났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헝가리의 1956년에 일어난 부다페스트의 봄, 또 68년에 체코 프라하의 봄, 68년에 다시 또 동독의 학생혁명이라는 것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걸 거치면서 계속 소련에 대해서 저항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저항을 했지만 항상 소련은 무자비하게 억눌렀습니다. 그 억눌렀던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됐냐면은 브레제네프라는 사람이 1968년 11월 이제 이런 체코나 동독이나 이런 데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이 사람이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이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 공산당 5차 전당대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동유럽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회주의 진영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 주권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대항을 하면은 전차를 몰고 가서 머리통을 박살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폭압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등장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는 85년에서 91년까지 공산당 서기장을 하고 90년에서 91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89년이 되면서 고르바초프가 과감하게 아까 말씀드린 브레즈네프 선언을 폐기해버렸어요. 그 이유를 완벽한 공산주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진리를 독점할 수 없고 한 나라의 장래와 체제는 그 나라 국민들만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타국의 국내 상황에 간섭하거나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르바초프가 늘 이야기하던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 이런 개혁과 개방입니다. 자, 그 여파가 헝가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해바라기가 흐드러지게 펴 있죠. 앞에는 철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철망이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의 접경이에요. 이게 1989년 6월 23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헝가리의 수상 외상이 나와서 그 철망을 작두로 끊어버렸습니다. 헝가리는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약간 민주화된 이단적인 뭐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부다페스트의 봄이란 그런 민주혁명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장막은 이제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래서 끊어버렸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어떻게 지적을 할지 모르겠는데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붉은 부분하고 하얀 부분이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보면은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화살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장벽, 이 철의 그 장막을 끊어버린 것이죠. 철조망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헝가리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동독에 있던 주민들이 사회주의 국가로는 얼마든지 여행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6월 달이니까 이제 여름이 이제 막 시작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갔는데 이 장막 울타리가 철조망이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짐을 싸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갔던 사람이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왜? 오스트리아만 가면은 바로 소독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전에는 동서독이 나눠지면서 장벽이 장벽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하철을 통해서 이게 베를린인데요. 베를린 안에는 지하철이 이렇게 돌고 있었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나눠졌지만 동독과 서독이 나눠졌지만 나눠진 건 1945년이지만 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밑에 지하철이. 그러니까 아무 때나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막혀졌으니까 아까 이게
이야기했듯이 이제 헝가리로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탈출을 시작했던 것이죠. 장벽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장벽을 뚫고 넘어서 이렇게 탈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탈출하면서 동독 군인들한테 국경 수비대겠죠. 그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도 베를린에 가면 여러분 이 십자가가 세워진 무덤 같이 이렇게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61년에 장벽이 세워지고 89년에 장벽이 이제 없어지는 날까지 거의 뭐 28년 9년이죠. 그리고 68년이 1968년이 아까 학생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굵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 고르바초프가 그런 개혁 개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좀 해라. 우리는 간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니까 원래 러시아 소련이라는 구소련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합병해가지고 꽉 쥐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탈하려고 다들 그랬겠죠. 자, 동독도 러시아의 구소련의 그런 압박을 이렇게 상당히 받고 있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고르바초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라입지히 있지 않습니까? 라입지히에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이죠.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니콜라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너 그 들어봤냐? 고르바초프의 그 개혁 개방의 이야기를 들어봤냐? 그래서 들어봤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사회주의 국가지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었고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서 저항 활동도 하고 그랬던 그 경험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도 옛날에 어땠습니까? 촛불혁명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교회 예배를 마치고 촛불을 들고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라입지히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라입지히라는 도시는 서방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산업 박람회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래서 동구 사람뿐만이 아니라 서유럽 사람들도 또 서방 세계 사람들도 많이 라입지히를 방문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학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라입지히는 비교적 깨 있는 다른 나라의 정보를 많이 듣는 그런 이제 지방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거기서부터 그런 이제 뭐 혁명, 촛불 혁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발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마다 모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때는 말이죠. 라입지히에 10만 명 사람들이 사는 게 뭐 한 10몇만 명 사는데 거의 뭐 거의 다 모여가지고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언론의 자유 지금 벌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한 거 이제 팻말을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인간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동독 주민이 한결같이 요구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거였어요. 여행의 자유를 달라, 우리한테. 왜 우리는 동유럽만 갈 수 있고 서유럽은 못 가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서유럽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길거리 비록 나와서 이렇게 촛불을 들었지만 우리는 폭도가 아니야. 시민이야, 시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동독 주민이 끝까지 지켰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폭력을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빌미로 무자비한 탄압이 가해지고 그건 성공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약속까지 지켰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한때는 말이죠. 동베를린에 50만 명, 60만 명,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여행의 자유를 달라. 그렇게 되니까 동독 정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의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은. 그래서 1989년 11월 9일 저녁에 7시에, 오후 7시에 특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동독 정부가.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공보상이라는 사람인데 균터 샤포스키라는 사람이에요. 공보부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 여행의 자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들겠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게 국제 기자회견, 인터내셔널 프레스 컨퍼런스였어요. 그 뒤에 있던 아마 이탈리아에서 온 기자인가 그 사람이 자, 지금 당신이 한 이야기가 언제부터 유효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균터 샤포스키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한다든지 뭐 일주일 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든 명령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그러는데 이 사람이 우물쭈물 조금 하더니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독 주민들이 바로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갔습니다. 몰려가가지고 벌써 뭐 바깥에서 나와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 장벽을 향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동독 경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본물이 터졌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놔두게 되었죠. 그 사람들은 동독에서 바로 서독으로 와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벌써 장벽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각 세계에서 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냥 보십시오. 그런 날이 바로 되니까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벌써 장벽에 올라가 가지고 이런 광경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 그 다음 날 이 장벽을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이제 뭐 위에 군인이 있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오고 말이죠. 뭐 야단이 났죠. 야단이 났죠. 네네. 이게 말하자면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1989년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을 제가 잊지 못하는 거는 그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예, 생일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장벽이 무너지고 바로 하루가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피켓을 들었어요. 여러분 독일을 아시면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Wir sind ein Volk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We are one people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야. 아니 동독 사람이 소독에다 대놓고 우리는 한 민족이라 그런다면 다른 게 뭐겠습니까? 의미하는 바가 통일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통일하자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이 콜이라는 수상이에요. 그 당시에 수상을 맡은 사람인데 급거 폴란드에 있다가 급거 귀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지금 뭐냐 말이야. 어떻게 되냐 말이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제 막 야단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하고 뭘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독일 통일 과정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국경 개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동유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모든 것은 그라바조프에 의해서 그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독 주민이 시민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주장한 것은 여행의 자유. 그 여세를 몰아서 장벽이 붕괴되고 장벽이 붕괴되자마자
통일을 요구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래서 동서독 통일조약이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채 장벽이 무너지고 1년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상황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제가 한번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찾아보니, 자,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의 국경 개방이 89년 6월 23일인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는 5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거의 5개월. 와, 엄청 빨랐던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열기가 엄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벽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통일로 돌아가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서독 화폐 경제사회 통합조약. 그걸 5월 26일에 했거든요. 장벽 붕괴되고 6개월 반 만에 끝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5월 26일에 화폐를 하나로 쓰겠다 이거예요. 또 경제사회가 통합을 한다 이거예요. 정치 통합은 좀 그 이후에입니다. 그리고 화폐 경제사회 통합조약이 발효가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체결은 5월 26일 했지만 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니, 화폐를 같이 쓴다고 그러면은 화폐를 만들어서 동독 지역까지 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 사회 통합을 한다는데 모든 게 다 같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 한 달도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정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화폐 경제 사회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뽑고 수상을 뽑는 정치 통합이 4개월 반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무지하게 빠른 것이죠. 무지하게. 그죠? 다 해봐야 1년 4개월. 자,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럼 왜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이 정치통합보다도 먼저 이루어졌을까? 이거는 말이죠. 동독지역의 동독주민을 그대로 잔류시키게. 많은 사람이 자꾸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발 많이 넘어오면 어떻게, 그 사람들 어디에 거처를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화폐를 통합해서 너네들이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좀 있어라. 그죠? 정치 통합부터 하지 않고 화폐 경제사회 통합정을 먼저 했던 이유가 동독 지역의 동독 주민을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동독 주민은 왜 그러면은 그런 적극적인 통일을 원하게 되었을까요? 동독 주민으로 하여금 무엇이 서독 체제로의 통일을 원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통일하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정말로 한번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동독 사람들이 서독 체제로의 통일을 원하게 되었는가? 사실은 그랬거든요. 동독 체제가 없어지고 서독 체제가 동독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거는요, 동독 사람들이 통일만 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독처럼 잘 살 수 있구나, 우리도.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유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욕망, 뭐 이런 것들이 강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서독을 보고, 그렇죠? 서독처럼 잘 살고 싶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럼 부유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동독 주민의 욕망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런 욕망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독일 통일이 일어나 갑자기 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오게끔 모든 사람이 서독 체제로의 통일을 원하게 했던 그 무엇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요, 동독 사람이 서독을 잘 알 수 있게 한 그것이었죠. 그거는 뭐냐? 동서독 간의 교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동독 주민이 그것을 통해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서독이 잘 살고 우리보다 민주화되어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고 그죠? 이런 거를 알 수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부하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을 거부했습니다. 원래 코울 수상은 우리
천천히 하자 그랬습니다. 공동체 만들어서. 근데 그거를 아주 그냥 거부를 해버렸죠. 하고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통한 그런 통일을 요구하게 됐던 것이죠. 제가 이 사람이 이제 교류 협력이 일어났던 동기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연합군이 들어가서 동서독을 동과 서로 나누고 베를린을 동과 서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3대 총리 키징어라는 사람입니다. 키징어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동독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동독하고 거래하는 국가하고도 거래하지 않겠다. 이런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키신저 닥토린이라고 합니다. 이걸 저기 뭐야 키징어 독톤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그렇게 되니까 점점 동서독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컨택도 안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사해민주당이 정권을 들어서는 1968년에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정책, 대동독 정책, 키징어가 대동독 압박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동독하고 거래하지 않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풀었어요. 풀고 교류와 협력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져간 것이죠. 그것이 꾸준히 이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동독 사람들이 서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 화면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진인데요. 이 빌리 브란트가 유대인의 무덤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을 학살했습니까? 독일이. 그에 대한 대가를 비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브란트의 무릎 꿇기라는 그런 유명한 제목으로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철저한 반성에서 이제 비롯되었다. 이렇게 그 이후에 동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유화적인 정책을 썼다고 그럴까요? 자, 이것을 대동독 정책이 이제 그전보다 전환이 되었는데 그것을 입안한 사람이 에곤 바라는 사람이다. 이 사진에 나온 것 같이.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했냐면은 접근을 통해서 변화하겠다. 반델 도히 안내롱. 그러니까 협력을 통해서 동독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바꾼 것이죠. 이 정책이 끝까지 밀고 나갔댔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서독을 잘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편물도 왔다 갔다 하고 방문도 하고 또 종교대회도 열고 또 도시와 도시 간의 자매결연도 맺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브란트는 그 전에 전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부라고 할까요? 명칭을. 그거를 통일은 나중에 하고 나중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독성, 협력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동독과 대화하는데 아주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를린이라는 위치가 동독 안에 있었잖아요. 섬으로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서베를린에 200만에 가까운 소독 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베를린으로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됐습니다. 200만이면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면 서로 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독이 국경을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면은 왜 그러느냐? 뭘 원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니까 대가와 비용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개성공단 같은 것들이 어떻게 뭐 평양 근방이나 또 뭐 함흥이나 신어주나 낮은 선봉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가서 머무르고 그렇죠? 관광도 하고 사업도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남북이 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런 뭐 시사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그런 교류 협력의 내용과 대가 지급 이런 걸 보면은 뭐 이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도로를 사용하려면 통과 여객 일괄금, 도로 사용료를 준다는 것이죠. 성용차도가 가게 되면 성차 사용료를 내야 되고, 통과 도로 건설, 보수, 철도 여행 개선, 그쪽 역사도 지어 줄 수 있고, 그죠? 또 수로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베를린 스민의 비자병, 서베를린 사람이 동독에 갔을 때, 동독이나 동베를린에 갔으면은 이 비자를 내야 됩니다. 비자. 그 비자 값을 정부가 되어준 거예요. 정부가 보면은, 그렇죠. 물론 개인적으로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통신 분야에서도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뭐 우편도 하면 안 되고 전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벌써 옛날부터 그렇게 했단 말이죠. 선물도 보내줄 수 있고 말이죠. 소포 있잖아요. 소포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동독의 정치범 석방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산가족 상봉시키고 정치범 석방하는데 돈을 주고 이렇게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타에 한번 보십시오. 동독이 서독에 쓰레기를 인수했는데 그 비용도 다 지불하고 말이죠. 이런 교류 협력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지원을 했느냐, 뭐 이거 대가 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민간 차원에 한번 보십시오. 현금 및 선물 제공, 이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이 가서 또 서독에 있으면서 동독의 가족들한테 또 아는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이런 선물을 보내는 것이죠. 이런 것도 다 카운트가 되어가지고 이게 전체의 60%가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말이죠. 예. 예,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옛날부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하고도 많이 비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번 보십시오. 차관 지불도 했습니다. 차관을 줬는데 정부가 그걸 지불 보정을 한 거예요. 얼마를 줬느냐? 19억 5천만 마르크, 19억 5천만 마르크를, 엄청나죠. 이것을 이렇게 주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크레딧이라고 하지만 뭐 동일되면은 뭐 안 갚았습니까? 네. 자, 이런 대동독 정책 전환,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독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동독을 개방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교류 협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 돌아가게 된 것이죠. 제가 두 가지만 동독 변화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그럴까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건데 말씀을 드리면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방송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테레비.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사는지 뭐 서독 주민들의 생활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또 토론 프로 하게 되면 생각을 우리가 전해받을 수도 있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서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독 TV에서 막 선전도 하지 않습니까? 민간 방송에서는. 그러면 듣도 보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야,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그 홈쇼핑 이런 채널이 있는데 그죠? 딱 보면은 사고 싶어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동경하게 되는 것이죠. 서독은 저런 것들이 있네. 정말 잘 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동독 주민에 대한 서독 주민의 선물, 이게 동독 변화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그 속에, 선물 속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이 초콜릿 선물이었어요. 아니 서독 사람들은 뭐 선물했다면 초콜릿야 어쨌든. 그래서 그 선물을 주니까 이 초콜릿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달콤하잖아요. 우리도
연인의 마음을 살려면은 달콤한 초콜릿을 주지 않고 사탕을 주고 발렌타인데이 때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단다는 거, 달달한 것이. 중국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뭐 많이 사가지고 갑니까? 초코파이 많이 사가지고 가잖아요.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이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달달함이. 그래서 이런 주민의 생각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데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을 이루게 한 결정적인 주체는 누구가 되겠습니까? 다름 아닌 동독 주민이었죠. 그죠? 동독 주민이 통일을 이루게 결정적인 주체예요. 아니, 장벽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일하자고 그랬고요. 예, 물론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은 아까 얘기했지 고르바초프죠. 고르바초프의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러나 그 힘을 얻어서 통일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동독 주민은 다 버리고, 그죠? 동독의 모든 것, 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서독 체제로 쏙 빨려 들어가는, 여기서는 편입이라고 할 수 있죠. 쫙 스텝 인이라고 하죠. 그죠? 바이트리드 스텝 인. 발을 쫙 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통일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서독은 왜 동독 주민이 요구하는 통일을 수용했겠습니까? 동독 주민이 빨리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요구가, 그리고 서독 또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희망과 자신, 이런 게 있었죠. 야, 우리 정도의 체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바탕으로 동독하고 통합하는데, 물론 체제는 다르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이 있었죠.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는 것이, 생각을 나누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제도적으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위에서 탁 흔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되기에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동서독 간의 통합이라는 것은 서독의 복합적이고 거대한 사회복지체제에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가 강제적으로 전이되었던 것이죠. 강제적으로 전이되도록 만드는 것은 동독 주민이고, 그러니까 구동독은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골 탈퇴라는 말이 아십니까, 여러분? 골을 바꾸고 말이죠. 창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와요, 없어져 버린 거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정치, 경제, 사회 통합의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서독이 만든 원칙이죠. 그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정말 중요한 거. 동독 주민은 독일 국민이라는 거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서독 주민과 똑같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한치의 빈틈없는 그런 대통합의 원칙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하지 않을까 생각. 서독도 어렵죠. 그러나 동독 주민을 낮춰보지 않고 똑같이 보면서 독일 국민, 우리하고 똑같은 국민으로 대우해 줬다는 것이 그들의 결단이자 용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면은 한국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한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을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로 끌어들이는 작업이에요.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 근데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의 이름이 사회적 시장경제거든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회적 시장경제는 모든 사람이 시장경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경제라는 것이 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경쟁에 뒤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능력적으로, 또 가진 것 때문에.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뭐 없는 사람은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고 교육을 제대로 받기도 힘들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 자꾸 의무 교육을 올리고 뭐 그렇게도 하긴 하는데 그 원칙이란 게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시장 경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 경제는 경쟁이기 때문에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뭐 소위 말해서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직장이 없는 사람이라고 실업자 이런 사람 정말 약하지 않습니까? 살아가기가 그죠? 그런 사람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죠. 시장 경제에 있어서 자유 경쟁을 완전히 보장하지만 시장 형태 이런 걸 포함한 사회적 질서 형성 유지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잘 사는 게 나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 다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못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책임만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환경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살아가기 위한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 있는 집단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국가라는 거죠. 정부라는 거죠. 정부가 제도적인 걸 잘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시장경제 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가 가진 기본적인 가치관이고 그것이 독일 통일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의 특징을 보면은 평화적으로 소득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통일이 됐던 것이죠. 평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우리도 이걸 원하죠. 그렇죠? 한국은 그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으로 자유민주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특징의 두 번째는 동독 주민이 강하게 원했던 통일이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독일 통일의 문제점을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거의 대부분 통일이 시간적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긴 하되 천천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좀 보면은 독일 통일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동독 주민의 마음을 샀던 것이죠. 통일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 이거예요. 모든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통일이 아주 평화적으로, 그죠? 또 그들이 스스로 소독의 체제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만들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전의 동독이 없어지는 데 대한 동의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소독체제를 수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통일과 통합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통일을 하려면은 북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독일 통일의 대내적인 요건을 또 구체적으로 하면은 동서독 통일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에 장기간에 걸친 그런 교류 협력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수한 세월 동안 꾸준하게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교류 협력이 동독 주민으로 하여금 부유하고 건강한 민주사회에 대한 소독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소독 사회를 동경하게 되고 나중에는 글로벌 조건 나타나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모두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통한 통일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은 대주변국 외교의 승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독일이 또 뭉쳐?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우려를 불식시킨 거예요. 겐슈라는 사람인데, 외무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러나 팔에 풀이 나도록 쫓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옛날에 우리 나치 독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EU의 통합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는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 나토에 들어가 있어. 나토에. 그거 그로바조프한테 다 허락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서 외교를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주변국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문제점도 있었죠. 주변국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독일 힘에 대한 우려, 이걸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냈고요. 무마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통일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정말 교류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일단 통일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체제가 다르니까 그걸 합쳐야 되니까 부작용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작용. 그 다음에 소련군이 동독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주고 내보냈습니다. 철수지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병영도 지어야 되고 무슨 뭐 건물도 이렇게 하려니까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건 돈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동독 지역이 한꺼번에 서독 지역으로 빨려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 공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동독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서독으로 오면은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인구 증가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서독 공무원들이 동독 지역에 가서도 근무해야 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수당을 많이 줘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독 지역에서는 이제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체제에 바뀐 판사, 변호사, 법을 아는 사람이 또 필요한 것이죠. 공무원도 필요하고 이런 게 부족하니까 행정 공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 비밀 경찰, 동독의 비밀 경찰 종사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직장에서 다 쫓겨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동독 주민을 억압하고 못 살게 했으니까요. 벌을 받아야 돼도 시원찮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적인 처리 문제 이런 것도 그런 사람들이 수타지 사람들이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거로 막 만들려고 그러고 이 와중에 말이죠. 그런 경제적인 범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독 외교관 해직시켜야 되죠. 동독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무수당이나 가족 별거수당 지급해야 되죠. 수타지 종사자 해직 처리해야 되죠. 이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는 1:1 화폐 통합, 그 다음에 금융 지원, 사회 간접 시설 확충. 지금 말이죠. 동독 지역에 있는 사회 간접 인프라가 서독보다 훨씬 더 좋아요. 통신, 설비 이런 거는 다 새 것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동독 지역 기업이 많았는데 다 이게 국유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유화해야 되는 것이죠. 민간 기업을 넘겨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신탁관리청이라는 걸 신설해가지고 사유화를 촉진했습니다. 파는 거죠. 팔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경쟁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잘 사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고 말이죠. 그 다음에 동독 지역의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그런 종합대책 이런 것도 말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통합이 문제가 더 절실했습니다. 동독 사람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지라 꼭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찾아서 일을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인데 너네들은 어떻게 꼭 시켜야 일을 하냐 말이야.
세상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을 꼭 시켜야 되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 시켜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있다. 너네들은 왜 꼭 시켜서 해야 되느냐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동독사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우리는 정말 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살아왔다. 너희들 우리보다 일 많이 했냐? 이렇게 또 막 대듭니다. 이런 게 다 마음의 장벽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교육 촉진하고 이게 이제 한두 가지 또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회 동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이런 소득이 더 높은 복지 수준, 동독은 낮은 복지 수준, 이런 우열이 생기겠네. 우열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똑같이 독일 국민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열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이렇게 될까요? 그렇죠? 아이 뭐 동독 체제 그 아무 쓸짝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살았던 그 사람들 깔보고 좀 그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이걸 이렇게 되니까 동독 사람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서 서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 가져왔던 가치 그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멘탈이 말이죠. 그냥 붕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걸 내부 식민지화라고 그래요. 현상을. 내부 식민지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게 식민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나 말이에요. 2등 국민이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됐죠. 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다 극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조달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비용, 실업수당, 연금지역, 의료보험 그것만 있습니까? 동독지역에 주택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내고 철도, 관공서, 학교, 병원 그렇죠? 사회간접시설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염된 환경 병활시켜야 되겠죠. 소련군 철수 비용도 있고 또 동독이 가지고 있는 대외 채무도 있었죠. 그것도 다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비용이 드는 것이죠. 돈 많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10년 동안 통일 딱 때가 10년 동안 2조 3,300억 마르크가 들었어요. 예? 이거 뭐 우리로 따지면 천조 옛날로 따지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돈 줍니까? 다 세금을 올린다든지 그쪽 동독기금 매각해가지고 돈 또 통일기금 야 이 연대를 해야 된다. 우리가 통일기금이라는 게 세금을 올리는 것이죠. 통일을 위해서 우리 수입의 몇 퍼센트를 이런 기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강제예요, 강제. 그렇죠? 그렇게 하더니 보니까 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사회보장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소득대로 아니 뭐냐 말이야. 우리는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시켜야 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세금이 많아지니까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에 독일은 그 옛날에 그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고 다시 서유럽에서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뭐 제일 그 경제적인 비중이 커지고 말이죠. 보세요, 단위당 노동 비용도 다른 나라는 뭐 임금비가 많이 차지하지만 독일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슬슬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독일과 남북한을 비교하면은 독일은 기본조약, 동서독 기본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조약이라는 것이 남북한의 기본 합의서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남북한의 기본 합의서란 걸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교류 협력하고 철도 도로 넣고 뭐 오만 거 다 있습니다. 그 비슷한 기본 조약이 동서독이 체결된 지 1972년에 체결이 되었는데 19년 만에 통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기본 합의서 체결했지만 28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통일은커녕 통일 근처도 못 가고 있어 지금. 장벽이 붕괴되어 가지고 통일이 된 지도 벌써 32년째. 지난번에 30주년 했다는 거 아닙니까? 30주년 기념. 통일이 된 지 30년이 흘러서 30년이.
그럼 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동족의 통일에서 볼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통일은 어떻습니까? 동족에 볼 때는 북한 주민이 그것을 원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북한 사람 뭐해? 들고 일어나지. 그래야지 무슨 통일이 될까 아이가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북한 주민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동을 내보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행동을 내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 뭔가가 뭐예요? 자,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 그런다면은 왜 이게 힘드냐? 보세요. 통일의 형태가 점진적으로 되면서 북한을 흡수하거나 급진적으로 북한이 붕괴해서 흡수하거나, 북한이 붕괴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없어지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병존하거나 급진적으로 병존해서 북한이 존속해서 통일하는 방법. 아, 병존하는데 무슨 통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 북한이 붕괴해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붕괴가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맘만 먹는다고 됩니까?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동서는 어땠습니까? 교류협력을 꾸준히 하면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서독으로 체제로 통일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원했어. 그러면 북한이 스스로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쉬워요?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통일의 내용과 형태, 이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통일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상의 통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실상의 통일, de facto unification, 전문용어로 사실상의 통일. 사실상 통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은 아니지만 통일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방문하고 여행하고 사업하고, 그게 되면 통일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 북한 학생들이 아무 때나 서울에 와가지고 수학여행 오고 말이죠. 서울에도 막 놀러 오고 말이죠.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데나 평양 가고 말이죠. 자유롭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차를 타고 신의주에서 어떤 학생이, 일반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에 온다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고 얼마나 정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아니 통일을 꼭 해야 됩니까? 통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더 좋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법적인 거, 군사적인 거, 외교적인 거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놔두고 경제, 사회 이런 것부터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서울역에 밤에 갔어. 근데 말이야 전광판에 이름이 나타나요. 평양행, 그죠? KTX 몇 번 타는 곳. 야, 이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못 보고 죽는 거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섬에서부터 탈출하는, 지금 이게 섬이에요. 우리가 왜 위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바다고. 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육로를 통해서, 유라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거죠. 철도 타고 물건도 가고 화물도 가고. 화물이 말이죠, 철도가 사면 좀 비쌀 수도 있어요. 배로 뺑뺑 돌아가는 것보다. 그러나 빨리 가지 않습니까? 빨리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해상 운송 30일 걸리지만 철도 운송은 반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이런 차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차표가. 여러분, 동서독 경우에는 그런 사실상의 통일 정책, 아까 이야기했죠. 빌리 브란트의 협력을 통한 변화,
그죠? 접근을 통한 변화. 이것이 이루었던 것이죠. 사실상의 통일 정책이었어요, 그게. 이분, 네. 사실상의 통일 정책을 하면 제도적인 통일은 더 쉽고 언제든지 원할 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변국도 그런 거를 다 용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 이거 사람이 뭐 무조건 왔다 갔다 하고 뭐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하겠다는데 뭐 딴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딱 우리를 둘러싼 주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다 자기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 뭡니까? 뭐를 통해 사실상 통일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통해서? 뻔하지 않습니까? 교류협력 이거밖에 없어요. 서로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길도 열고 연결시키고 교류협력을 해야 북한을 남한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죠? 우리가 원하는 북한을 북한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통일의 미래 비전이라는 거죠. 제 제목에 통일의 미래 비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북한을 북한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통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구나. 그 길로 가야겠다.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 아니냐 말이야. 힘을 모으자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에서는 사실상의 통일을 강조해야 된단 말이죠. 보세요. 2018년 4월 달에 27일인가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경계를 왔다 갔다 넘고 막 야단 났지 않습니까? 뭐 도보다리에서 막 형님 동생 같이 말이야 막 이야기하고 말이죠. 진지하게 이 보세요. 진지하게 이야기해. 진지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가 또 만났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지금 우리 싱가포르 가야 된단 말이야. 그걸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텔레비 나와가지고 야, 남북한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말이야. 이런 게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거죠. 보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에 정말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일상의 친구 간의 일상처럼 남북 이렇게 만나야. 지금 그래 됐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 아니에요? 의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사람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그러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을 모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5일 경기장, 명라도에 5일 경기장에 가가지고 15만 관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만 명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은 조마조마했을지도 몰라요. 폭탄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보통 되면은 이 원고를 보자고 그래요. 근데 안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말이. 그만큼 어쩌면 믿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기립박수 받고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 공동선언 교류협력하자 말이야. 교류협력하자 말이야. 이렇게 다들 이야기했잖아요. 북한 비핵화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겠다 말이야. 상황이 지금 그렇게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상의 통일을 위해 교류협력이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제가 뭐 남북물류 포럼 한다고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남북한 교통 인프라 연결하고 전기 운영해 이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목표로 해놓고 하면은 거기에서 부딪히는 다른 어려운 문제는 어쨌든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해야만 되니까요. 이걸 목표로 잡아야 되죠. 연결해야 변화와 발전이 오게 된다. 그래서 뭐
연결 계획도 다 있습니다. 돈도 얼마 든지도 다 돼 있고요 말이죠. 그래서 북방 지역과 한반도가 연결돼야 되고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쫙 이야기를 1시간 좀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들 이해하겠죠. 그렇죠? 그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서 우리한테 절대로 실망시킬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다음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러분들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모두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 잘 보라는 뜻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자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영어에서 이해는 understanding이잖아요. understanding.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수 앞서는 것 같아요. 보면 under, 밑에 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해한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있는 그대로를 생각하자. 그래서 이해한다는 거는 그냥 자기가 아니 네가 나한테 이해시키면 시키는 거고 안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적극적으로 의도적인 행위라는 거죠. 이해한다는 거요. 이해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응? 교회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들리는 거죠. 하나님 네가 나와봐서 나한테 좀 들려줘. 이러면 못 듣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이 다 자식들 또라이들은 미쳤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죠? 아니 뭐 죽은 사람 앞에 사진 앞에 막 절하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안 그럽니까? 규모는 다르지만. 그죠? 다른 데는 막 뭐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하고 안 그러죠. 자 보세요. 북한 사람들이 이명박 역적 타도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김정일 표적지 놓고 가서 쏘지 않습니까? 여기를. 예? 그럼 뭐가 다릅니까 이게? 북한을 조폭 같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조폭 같은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한번 보십시오. 전부 하얀 옷 입혀놓고, 예? 지금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앞에 나와가지고, 이 우두머리는 완전히 뭐 신이죠, 신. 아니, 그쪽에 세습한다고 3대 세습인이 뭐 한다니, 엄청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습을 하지 않습니까? 세습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 그거는 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실질적 제도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막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자식 친북이다 말이야. 북한 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도 북한을 이해하려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벌써 인정한다는 거를 수도 없이 했어요. 남북기본합의서 6.15 14선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북한도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북한을 인정하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통일을 하게 되면 제도적 정치적 통일은 더 쉽고 언제든지 하면 되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해야 돼요. 정권 제국 정권권자 대통령에 의해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문제, 대북 문제는 똑같이 항상
교류협력 정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벽 분할을 북한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10년 후에도 이 모양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제가 다음 기회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제 다 같이 그죠? 북한 대동강 강가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예? 제가 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